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노인 문제와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더 먼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문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본의 노인 인구 2023년에 29.1%, 25년 내년이죠. 30%, 2040년에는요. 35.5%가 될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년 뒤인 2025년이 굉장히 지금 이제 중심 단어가 되는데요. 보시면 1947년에서 1949년에 태어난 세대를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단카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 용어는 베이비 부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단카이 시대에 똑같이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던 그 시대가 1947년에서 49년, 우리도 이제 전후인 1955년에서 1963년 폭발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늘었던 그렇죠. 그런 해죠. 그런데 2025년이 이제 내년이잖아요. 이 47년에서 49년에 태어났던 이 단카이 세대가 내년이 되면은 75세라고 하는 중간 고령자가 되는 그러한 이제 진입의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단카이 세대가 일본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자가 많다. 가장 이제 부유한 세대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잡지에서요, 일본의 그 포르쉐라고 하는 아주 고가의 차량을 가장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세대가 단카이 세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한 세대죠. 그런데 이들이 내년이 되면 이제 75세 이제 중간 고령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25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요. 2000년도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미 구축을 했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계시게 하면서 집에서 계시면 의사가, 간호사가, 개호복지사가,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질병의 부분들을 정리해드리고 또한 이제 주거를 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처럼 어떤 이제 가사 도우미도 이미 다 구축을 해놨지만 국가는 굉장히 고민이다. 왜냐하면 그 수요층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갑자기 늘어버려서. 예, 그래서 일본의 현 상황이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요. 예, 그다음에 노인이 늘다 보니까 의료비다, 연금이다, 사회보장 비용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일본 정부 예산에서 보면은 뭐 약 한 이거는 수치지만은요 1000조 넘게 또 그다음에 25년에는요 약 520조가 또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많이 쓰는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37.7%. 예, 그러니까 거의 40%에 가까운 것을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75세 이상이 쓰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대안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들었던 것이 병원이 아니라 집에 가 계십시오. 이런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도 만들었지만 이러한 그 의료비나 사회보장비, 연금들을 이제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하니까요. 어쨌든 나라가 비투성이에 앉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부채 비율이 250%로요. 1등이래나요?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저도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부채 비율 250% 세계에서 1등.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빚이 많으냐? 그랬더니 노인 인구가. 노인 때문이야. 그러면 이 노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일본의 노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늘어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플랜 75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75는 말 그대로 75세 단카이 세대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년에 25년에 단카이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75세가 되니 자,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요. 자, 나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75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 죽어주시기를
나라가 권고합니다. 이 영화이죠. 예, 근데 제가 깜짝 사실은 놀랐어요. 이거를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요. 이게 이제 그 영화인 줄 모르고요. 갑자기 어떠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현실인 줄 알고요. 굉장히 밤늦게 굉장히 제가 막 공포에 떨고요.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이것은 뭐 픽션인 이제 영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현실로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상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그렇죠. 자, 일본의 아침 7시에 뉴스가 빵 나옵니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 75세 안락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75세 안락사 법안. 예, 그래서 75세가 되시는 분은, 만 75세가 되시는 분은 안락사를 국가가 인정해 주니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저는 금방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몸이 막 이렇게 떨렸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는 75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은 얼굴빛이 어떨 것 같아요? 새하얘지죠. 하얗게 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영화에, 그러니까 그 플랜 75. 네, 이 포스트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요, 아주 젊은 여자 감독이에요. 하야카와 치에라고 하는 그 여자, 정말 나이도 45살밖에 되지 않는 이분의 어떠한 상황으로 자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계에 데뷔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카미카제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나이 드신 75세의 어르신들도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단카이 세대들이 어쨌든 국가의 경제를 좀먹는 필요 없는 생산력이 없는 당신들이 국가의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플랜 75는 2025년이 됐을 때 단가이 세대 중간 고령자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이제 안락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잔잔하게 흘러가면서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이제 직원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3, 4, 5 모여 계시는 공원이나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셔서요. 질문을 합니다. 날짜 정하셨나요? 네, 그러면 뭐 아직 안 정하셨으면은요. 날짜 정해지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그러니 금방 우리의 이 짧은 이 대화를 들어보시면은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권유하는 듯한 또 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아주 평이로운 일상의 장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하셨어요? 아니요. 네. 정해지면,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떠나요. 그러면 또 어르신들도 그 문제를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뭐 서로가 또 하던 뭐 얘기 그냥 하시고. 뭐 정했나. 뭐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의논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아주 호응이 좋은 부분들이 또 광고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르신들이 내가 정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를 굉장히 불안스럽고 공포스럽고 걱정스러웠는데 나라가 이런 법안을 만들어주니 나는 내가 죽을 날을 정해서 죽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이런 긍정적인 대안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광고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가 이제 어르신이 이제 날짜를 정하시면은요, 이제 전화 상담실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이런 복지사들이 뭐 가족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어떻게 이렇게 하실 말씀이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없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국가가 마지막으로 프레젠토 선물을 드리겠다. 100만 원 가량의 뭐 여행 상품권이라든지 뭐 그런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영화 속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르신이 그러면 이거 여행 상품권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해서 제가
다른 걸로 쓰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물으면 그럼 또 상품권도 또 다른 것으로 좀 바꿔주고 뭐 어르신의 자유대로 쓰셔도 된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온천 갔다 오시고 또 여행 갔다 오셔서 목에 패치를 붙이고 이제 서서히 사망하게 되는 플랜 75라고 하는 75세 안락사 법안에 대한 픽션 영화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영화이지만 이러한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 국가가 또 뭐예요? 고민하고 있다는. 그래서 정말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나 죽어야 되지만 내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정말 계획이죠. 그렇죠. 그것도 내 개인적인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죽어줘야만 되는 그런 슬픈 처절한 어떤 그러한 이 영화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속에서 굉장히 저부터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한테 전달을 할 때도 우울하네요. 그런데 1억 2천만이 넘는 이제 그 큰 일본의 인구 중에 75세가 되시는 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안락사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짐을 좀 덜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국가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국가가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어떤 방안들을 또 이렇게 흘러나오느냐면요. 플랜 75가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국가가 굉장히 이러한 대안들을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계획으로 플랜 65를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 와, 이건 진짜 무섭네요. 그러면 아까 75세 어르신들이 얼굴이 새파래지듯이 이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65세가 되는 이제 바로 이제 노년기에 초입한 들어온 그 아주 어린 노인들도 엄청나게 어떻게 할까요? 공포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당신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말로 아나타와 이키마스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살겠습니까? 라는 문제는 뭐죠? 죽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의 그 입장에서 국민을 바라볼 때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생산에 맞춰 있다. 그래서 아이를 낳든 일을 하든 아이디어를 개발하든 뭐 작품을 만들든 뭐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노년이 되니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음으로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즉 말해서 어떻다고 그럴까요?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치를 따지고 볼 때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좀 작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는요. 10년 전에 나온 일본 소설에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또 소설이 있습니다. 더 극단적이에요. 지금은 플랜 75가 있었고 뭐 마지막 부분에 플랜 65도 뭐 제시를 했지만 이 플랜 75? 75, 65지만 지금 금방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70세 사망법안. 그래서 만으로 70세가 되면은요, 30일 안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일본 소설입니다. 자, 일본의 그 문학 작품을 보면은요, 굉장히 에도 시대의 이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세포코, 할복이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자,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뭐 심각한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일상의 무게가 작게 하는 거를 제가 일본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라든지 그 많은 작품들을 제가 읽으면서 일본은 우리하고 굉장히 죽음에 대한 정서가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이 책도 보면 70세가 되면은 국가가 이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70세가 만으로 되면은 30일 안에 죽어줘야 된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어느 곳에서 했더니요. 어떤 한 분이요. 갑자기 이러시면서 자기가
한 달 뒤면은 만 70세가 되는데요. 그럼 만 70세가 되고 30일의 여유가 있으니 그럼 내가 2달 뒤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래서 저희가 물론 뭐 강의 시간이니까요. 막 이렇게 웃고 넘겼지만 정말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황혼의 반란이라는 그러한 작품도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70세가 되면 이제 가치가 없으니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어느 이제 공공단체에서도 뭐 입장이 불가하다. 그러면서 CDPD 대원이 그물을 들고 와서 어르신들을 포획.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포획이라는 단어는 동물을 이렇게 할 때 포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포획하듯이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요. 독감 주사를 주어서 독감이 이제 걸리게 해가지고 이제 사망하게 하는 그러한 그 프랑스의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한 이것도 픽션입니다. 네, 그렇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장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보면은 이제 늙은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린다는 우바스테야마라고 하는 이제 야마가 산이거든요. 이제 우바스테야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따지기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생산의 기준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슬픈 이야기 속에 또 그 한편에 이제 동화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헨델과 그레텔 이런 작품을 쓴 독일의 그 그림 형제가 있잖아요. 그림 형제에 브레멘 음악대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동화는 뭐냐면 그 한 동물 농장에 이제 인간하고 똑같죠.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고양이라든지 이제 고양이는 더 늙어서 쥐를 못 잡고 그 다음에 걔는 또 늙어서 뭐 집을 못 지키고 또 당나귀는 또 늙어서 또 뭐 또 다른 보면은 일을 못 하고 뭐 이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필요 없는 동물들은 버리는 거죠.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인의 생각을 고양이도 개도 당나귀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은 늙어서 쥐를 못 잡고 집을 못 지키고 일을 못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주인을 좀 기쁘게 하는 만족하게 해준다. 가치 있는 내 역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얘네들이 음악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도둑이 왔을 때 뭐 수탉이 짖는다든지 뭐 이래서 주인에게 가치 있는 자기의 그 입장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동물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인간에게도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언젠가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다 이런 명제죠. 이거는 뭐 인간은 죽는다는 명제를 알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죽어줘야만 되는 또 다른 현실을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지구가 82억의 인구 속에서 이렇게 생산력이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뭐예요? 지구를 위해서 죽어만 줘야 되는구나. 죽어야만 되는구나. 죽는다가 아니라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적당한 시기에. 그래서 정말 장수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하는 이런 또 제시어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대사인 당신은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아나타와 이키마스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